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울산의 5대1 승리. 마치 이권 팀들에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넣어도 쉬어. 이런 거지. 예. 추격할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2위 포항, 3위 서울, 4위 제주가 모조리 승리하지 못하면서 선두와 2위권의 격차가 승점 13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1위와 2위의 승점 차가 21점이었던 2018 시즌이 재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 전북이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기존 2위권이 주춤한 사이에 어느새 지금 턱밑까지 추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2위와 8위의 승점 차가 지금 6점밖에 되지 않는 촘촘한 그야말로 촘촘한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기 이후에 펼쳐질 후반기엔 더욱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딱 절반이 돌았죠. 18라운드 경기별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대구와 수원 FC전 대구가 3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가 홈에서 수원 FC를 잡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을 수확한 대구입니다. 반면 4연패 뒤에 수원을 잡고 분위기를 바꾸는 듯했던 수원 FC는 아쉽게 막판을 넘기지 못하면서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구는 고재현 자리에 바셀로스가 들어간 게 눈에 띄었고요. 수원FC는 4-4-2 카드에 이승우가 선발 명단에 복귀한 게 주목할 만했습니다. 전반 수원FC가 몰아붙이고 대구가 역습하는 양상. 수원FC는 전반 13분이었죠. 박철우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윤빛가람이 제차 때린 슈팅이 빛나는 게 좀 아쉬웠고요. 대구도 28분 바셀로스가 절묘한 드리블 돌파 후에 때린 슈팅이 너무 약한 게 아쉬운 찬스였고요. 전반 대구가 대구답지 않게 점유율을 50%까지 유지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슈팅 수는 2개에 불과했고요. 네. 수원FC는 이날 비교적 공격이 잘 됐거든요. 8개나 슈팅을 전반에 때렸는데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후반에 점유율을 37%까지 내린 대구가 본연의 축구를 펼칩니다. 그리고 3번의 딸깍. 첫 딸깍은 후반 5분 바셀루스였습니다. 그렇게 터지지 않았던 바셀루스가 시즌 2호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참 잘 맞은 건 안 들어가는데 약간 빗 맞은 건 들어가는 게 참 신기해요. 네. 코스가 좋았습니다. 수원FC도 반격을 했습니다. 후반 31분이었죠. 이승우가 라스트 헤더 패스를 받아서 멋지게 접고 감각적인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아, 좋았어요. 네. 이후에 수원FC가 막판 결정적인 찬스를 연이어 만들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구가 딸깍으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후반 45분이었죠. 황재원의 기가 막힌 크로스를 세징야가 기가 막힌 헤더로 연결하면서 앞서 나가고요. 후반 추가 시간 다시 한번 역습 상황에서 이번에는 세징야의 패스를 받은 황재원의 마무리로 경기의 쐐기를 박습니다. 황재원 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1골 1도움을 올린 황재원을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공수에 걸쳐서 맹활약을 했고요. 특유의 탈압박 여전하고 역시 1골 1도움을 올린 이름값이란 세징야 중앙에서 미친 듯한 움직임을 보인 이진용의 플레이도 좋았지만 황재원이 이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구가 올 시즌 수협전 승리까지 7승을 총했는데요. 앞선 6번의 승리는 모두 무실점 승리였거든요. 올 시즌 처음으로 실점을 하고도 챙긴 승리였습니다. 3골을 넣고 이긴 경기도 이날이 처음이고요. 대구는 확실히 안정감을 찾으면서 팀이 힘이 생긴 모습이고요. 수원FC는 지난 울산전도 그렇고 이번 대구전도 그렇고 1대1 팽팽한 흐름 속에서 막판 전 경기는 43분이었고 이번 45분이었거든요. 막판 골을 먹고 무너졌다는 점에서 아까 데미지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결국은 수비. 그러니까요. 네. 11위, 12위가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잔류인 9위권과의 승점 차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서요. 수원FC는 휴식기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울산과 제주의 경기. 울산이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울산한테 딸깍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할 때부터 켜져 있습니다. 네, 강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기록부터 보면 점유율은 47대 53, 제주가 우위였고 슈팅 수는 13대 13 똑같았습니다. 코너킥은 오히려 1대 6, 제주가 더 많았습니다. 데드볼 상황에서 기회가 더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코어가 5대 1, 울산의 승리였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전반 제주의 경기력은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출전할 것으로 보였던 이창민이 벤치로 물러나고 이기혁이 대신 출전했는데 팬들 사이에선 이강인과 뛰는 폼이 비슷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좋은 폼 그리고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왼발 중미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제주가 초반에 울산과의 기세 싸움에서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으론 경기가 끝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네, 그 말대로 제주는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슛이 빗나가서 그리고 조현우에게 막혀서 골과 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울산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전반 31분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박호가 찔러준 패스를 엄원상이 빠르게 잡으러 달려가는데 김동준이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로 아쉬웠어요. 아쉬웠죠. 반칙을 범했습니다. 결국 빼박
페널티가 주어졌고 바코가 득점하면서 전반은 울산이 한 골 앞선 채 마무리됩니다. 김동준의 파울은 스노우볼이었습니다. 네, 예기치 않은 실점에 제주 수비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런 흐름 속에 엄원상이 모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분이었죠. 날카로운 크로스로 아타루의 K리그 데뷔골을 도왔고요. 1분 뒤에는 수비 라인을 한 번에 허무는 감각적인 드리블로 치달. 네, 치달 세 번째 골이자 멀티골까지 넣었습니다. 드리블이 다소 길어서 김동준이 각 잡고 나오면 이거 잡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김동준이 첫 실점 때문인지 맞아요. 그때 좀 약간 이 트라우마가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춤거리다가 멈췄습니다. 네, 울산과 첫 맞대결에서도 김동준이 허무한 킥 미스로 그 제주에게 울산에게 실점을 해서 1대3으로 패했는데요. 이날 양상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올 시즌 김동준의 원맨쇼로 제주가 승점을 딴 경기가 대단히 많아서 팬들 그리고 선수들은 아마 까방권을 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평점 4.9점은 분명 아쉬운 활약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은 무자비했습니다. 25분 제주 출신이자 이번에 대표팀에 또 발탁되지 않은 주민규가 멋진 발리로 이게 클린스만 감독의 전매 특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골로 10호 골을 쐈고요. 홍명보 감독은 이게 더 멋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은 네. 여기에 이제 유리 조나탄에게 만회골을 허용했지만 추가 시간 굳이 바코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5대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울산은 홍명보 감독의 K리그 데뷔전이었죠. 2021년 3월 강원전 5대0 승리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5골을 넣었고요. 2연속 무승 뒤에 다시 2연승을 달리면서 흐름을 탔습니다. 경기 직후 2위와 승점 차가 이제 13점까지 벌어졌고요. 팀 득점 40골, 실점 20골, 득실차가 20골이 됐습니다. 제주는 2019년 8월 이후 근 4년 만에 남길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5골을 헌납하면서 패했는데요. 그때도 그 상대가 공교롭게 울산이었습니다. 제주는 선두권에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였던 포항과 울산에 연패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주로선 이번 A매치 휴식기의 타이밍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식기에는 이창민 없이 사는 법을 빠르게 익혀야 합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광주전 1대1로 비겼습니다. 승격 동기간의 두 번째 맞대결 역시 무승부였습니다. 대전은 2경기 무패, 광주는 5경기 무패를 이어간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결과였고요. 대전과 광주는 이번 라운드 결과로 순위가 7, 8위까지 내려갔더라고 많이 내려갔습니다. 요새 1점만 따도 내려갑니다. 네. 라인업부터 보면 대전은 안톤, 김현우, 변준수라는 생소한 3백 속에 서영재, 이현식을 좌우 윙백으로 둔 베스트 11 내세웠고요. 광주는 부상으로 빠진 엄지성 자리에 정지훈이 들어간 게 좀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물러서지 않은 팀 컬러를 가진 두 팀의 만남이기 때문에 재밌는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고요. 홈팀 대전 기준으로 슈팅수 13대 11, 유효 슈팅수 6대 5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이 초반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무산되고 광주가 아사니의 왼발로 맞섰죠. 광주가 최근 무리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밸런스를 맞추면서 좀 역습을 노린 형태 이런 게 약간 좀 가미됐거든요. 선제골 역시도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전반 40분이었죠. 역습 상황에서 정호연이 돌파하면서 멋진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습니다. 후반 들어 대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광주는 역습으로 맞섰는데요. 대전은 후반 6분 연이은 슈팅 속에 이진현의 회심의 왼발 슈팅이 골대로 맞고 난 게 좀 아쉬웠죠. 반면 광주는 대전 팬들이 볼 때는 좀 얄미울 정도의 경기 운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술래잡기였습니다. 네. 이민성 감독이 후반 24분 승부수를 띄웁니다. 마사를 투입했어요. 이날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대전이 마사 투입 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최근 마사가 들어간 경기마다 경기력이 좋았는데 이날은 정말 볼이 발에 붙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마사가 전진하면서 기회를 만들자 광주 수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요. 결국 극장 동점골도 마사의 발끝에서 나옵니다. 마사가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김인균이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왼쪽에서 시종 기회를 만들고 동점골을 넣은 김인균도 좋았지만 특급 조커 역할을 확실히 해낸 마사를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경기 막판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는데도 광주가 잘 막아내면서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대전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광주전 무승을 끊고 싶었지만 아쉬운 결과였고요. 광주 역시 다잡은 경기 4연승을 눈앞에 두고 놓친 게 좀 두고두고 아쉬운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의 막판 기회, 광주는 실점전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양팀 모두 스타일상 이 체력이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휴식기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1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과 전북이 맞붙어서 전북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 조규성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전북이 조규성의 활약 속 강원을 꺾고 리그 3연승을 이어가면서 순위를 파이널 A권인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즌 첫 역전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북은 김대현 감독 대행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던 강원전에서 승리를 챙기고 김대행 부임 후 치른 9경기에서 6승 2무 1패라는 훌륭한 성적표를 남기고 김대행은 소방수 임무를 마쳤습니다. 반면 강원은 8경기 무승 2무 6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홈팀 강원은 김대원, 이정엽, 양현준 강원이 꺼낼 수 있는 최상의 3톱 내세였고요. 골키퍼 자리에 이광현이 기용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은 조규성, 하파실바 투톱에 한겨운, 맹성욱, 류재문, 이동준, 포백에서 구자룡이 오른쪽에 선 게 좀 이채로웠고요. 전반부터 전북의 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는 좀 지루한 양상이었어요. 전북이 7개 슈팅, 5개 유효 슈팅을 날렸지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강원은 단 1개의 슈팅에 그쳤고요. 후반 강원이 의외로 앞서 나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얻은 코너킥이 정우대 머리를 맞고 정태영 머리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의외의 일격이었죠. 전북 해결사 발끝이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이날의 히어로 조규성이었습니다. 사실 전반부터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2차례 유효 슈팅도 날리고요. 조규성은 후반 13번 류재문의 패스를 받아 얻은 기회에서 깔끔한 왼발슛으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어 32분이었죠. 김진수의 크로스를 멋진 움직임에 의한 헤더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한국영이 골대 앞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이 김진수 조규성 이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던 조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조규성의 시즌 초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부상까지 겹쳤지만 부상 복귀 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울산전에서 시즌 첫 필드골을 넣은 것을 포함해서 이날 멀티골까지 3경기에 3골. 대표팀 입성 전에 꼭 골맛을 보는 기분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최근 기세를 확실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좋은 경기나 그렇지 않은 경기 모두 승점을 쌓고 있다는 것은 전북다운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감독 페트레스쿠 감독이 부임을 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실한 것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반면에 강원은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공격적으로 대단히 무기력한 경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정엽 복귀 후에 나아지나 했더니 계속 아쉬운 모습이고 수비적으로는 지금 하는 경기 스타일에 비해서는 또 실점이 적지는 않아요. 또 반등의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더 큰 위기감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네. 5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과 포항의 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같은 승점 1점이지만 서울과 포항이 내신 한숨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서울은 전반 37분 황의조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뒤 장장 56분간 가까이 리드를 지키다가 후반 추가 시간 4분 하창래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하면서 승점 3점이 1점으로 바뀌어서 아쉬워했고요. 포항은 지난 제주전에 이어서 또 한 번 후반 막바지 요새 극장골이라고 하는 골을 터뜨리면서 승점을 땄습니다. 제주전 박승욱 그리고 서울전 하창래 골이 없었다면 승점 1점 두 경기에서 될 수 있었지만 승점 4점이 되면서 2위로 휴식기를 맞았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이를 두고 포항 정신이라고 칭했습니다. 있는 것 같아 진짜 포항 정신이란 게. 제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네.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면 서울은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포항이 측면 공격을 좀 주 무기로 삼는 팀이라 측면에는 공격적인 윌리안 대신 많이 뛰어주는 임상엽을 배치한 것 정도가 변화였고요. 벤치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 후반에 주로 교체되던 김진야 많이 뛰는 선수죠. 네.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풀백 선수가 없는 벤치 명단이 꾸려졌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포항은 지친 고영준을 일단 벤치에 아껴뒀습니다. 고영준과 함께 백성동, 이호재도 함께 벤치에 있었는데 후반 특정 시점에 투입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김기동 감독이 올 시즌 잘 꺼내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전반 초반은 서울의 페이스였습니다.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계속 기회를 잡았는데요. 황의조의 몸이 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조규성과 마찬가지로 A매치 A대표팀에 발탁되고 나서 갑자기 확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중거리 슛, 헤더 날카로웠고요. 그리고 전반 37분 가장 좋아하는 박스 외곽 좌측 대각선 지점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결국은 선제골이자 연속골이자 시즌 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황의주의 슈팅 정확도나 파워는 확실히 K리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게 빠따라고 하죠. 빠따죠. 근데 김기동 감독도 너무 멋졌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후반 양상은 달랐습니다. 뭐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안익수 감독이 따로 뭐 내려서라, 뭐 수비 축구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선수들이 라인이 급격하게 내려서면서 이제 포항의 원사이드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계속해서 크로스. 이호재 선수가 중앙에서 계속해서 상대 선수를 괴롭혔고 특히 데드볼 상황이 자주 나오면서 서울로선 불안한 리드를 지켰습니다. 이태석이 다친 뒤론 기용할 풀백이 없어서 임상협이 풀백으로 내려왔는데요. 임상협은 후반 막판에 갈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체력 저하는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코너킥을 내주는 과정에서 결국 후반 추가 시간 4분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로 순위 변화 없이 포항이 2위, 서울이 3위를 유지를 했고요. 울산과 승점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KOM은 황의조로 하겠습니다. 뭐 아마도 연장 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홈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떠날 때쯤 우리가 알던 그런 황의조의 폼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인천의 경기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수원은 4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5경기 만에 무실점을 하면서 멀티 실점을 하던 그런 수비 불안을 조금 해소했지만 6경기 만에 무득점한 공격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강원이 패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 승리했다면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일 거고요. 인천 역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5경기 만에 무실점이었지만 또한 5경기 만에 무득점이었습니다. 무패 경기를 6경기로 늘렸다는 점에서 확실히 지지 않는 인천으로 좀 돌아온 것 같지만 이 6경기 중에 무승부가 5경기입니다. 네, 무승부 비율이 많다는 점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인천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습니다. 라인업 보면 수원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라인업은 4-3-3이었지만 박대원, 한호강, 고명석을 3백으로 두는 3-4-3에 가까웠습니다. 인천식 3-4-3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로 보였고요. 중원에는 모처럼 한석종이 돌아와서 고승범과 짝을 이뤘습니다. 두 외인 선수죠. 뮬리치와 불투이스가 벤치에 돌아오면서 스쿼드 뎁스가 전 경기에 대비 확실히 두터워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천은 아마 올 시즌 처음인 것 같은데 김도혁과 이명주가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적인 문제안 대신 김도혁을 투입했다는 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조성환 감독의 보완으로 볼 수 있고요. 공격 트리오는 제르소, 움포크, 에르난데스 처음으로 전환 외국인 선수로 채웠습니다. 전반 인천이 에르난데스의 헤더, 이명주와 김도혁의 왼발 중거리로 수원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수원 키퍼 양영모가 김준혁과 충돌로 부상을 당했거든요. 치료받고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하프타임에 교체되는 그런 어떤 변수가 생겼습니다. 전반은 잘 안 풀렸지만 후반 수원이 그래도 조금 더 살아났습니다. 예, 후반에는 유효슛 3개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를 좀 위협을 했는데요. 골문 앞 박대현과 그리고 고명석의 슛이 골이 되지 않은 건 수원으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었고요. 인천도 33분 제르소의 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득점 불운이 계속됐습니다. 후반에 김보섭, 정동윤, 김대중을 투입을 했지만 송시우와 홍시후 두 시후의 어떤 공백이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고요. 김동민은 후반 추가 시간 고승범을 향한 발높은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대전전에 이어서 전반기에만 다이렉트 퇴장 두 번째입니다. 김동민은 지난해 대구전 그리고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는데요. 이 퇴장도 습관이잖아요. 이런 습관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퇴장으로 포항 강원전 2경기 출장 정지가 예정이 됐습니다. KOM은 사실 고르기가 쉽지 않아서 연맹 공식 KOM 따왔습니다. 인천 골키퍼 김동헌입니다. 이번 달에 돌아와서 인천의 무패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18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A매치 주간인 관계로 A매치 관련 컨텐츠로 주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